일단 저희가 오늘 나온 신문에서 나온 것들 네. 정리를 해볼게요. 12월 27일에 신당 창당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날이 아무래도 대표님한테도 의미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이런 날짜를 두고 좀 생각하시는 카운트다운 하시는 날짜가 있으세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12년 전에 2011년 12월 26일쯤에 비대위로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던 것을 제가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언저리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건 개인적인 의미이고 그러니까 창당이라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시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 뒤겠죠. 그런데 결심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때 가서 제 개인적으로는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보고 있어요. 대표님이 결심하시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창당 결심하시는 날이 12월 중에 며칠로 생각하시는 건 맞을까요? 저는 이게 저도 정치를 계속 보면서 사람이 계속 어떤 결심할 때 명쾌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보면은 2016년에도 2020년에도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생각 속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많이 경험했었어요. 그게 2016년에는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을 것이고요. 2020년에는 이제 뭐 새로운 보수당에서 뭐 합당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 같은 게 있었을 것이고 그런 변수보다는 차라리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엔 대한민국의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시한은 정해놓고 움직일 겁니다. 카운트다운 하신 날짜는 있으신데 그게 언젠지는 밝히기가 지금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렇죠. 그런 건 뭐 저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대한민국 전체에 큰 의미가 있는 날짜들은 아니니까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리적으로는 1월 전에는 반드시 결정을 하시고 어쨌든 가시화가 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저는 선거라고 하는 거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어느 정도 유권자가 생각을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선거 앞두고 100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대표님이 그동안 뭐 신당 가능성은 열어두셨지만은 최근의 행보를 보면 조금 더 신당 쪽에 마음이 기울으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지금은 신당 창당에 어느 정도나 마음이 좀 있으세요? 탈당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과 신당 창당. 오늘부터 지금이 반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부터 12월의 어느 날까지 남은 날짜만큼 그때부터 조금씩 100에 가깝게 움직이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아직 반반이세요? 한반 정도 된다고 놓는다 치면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저는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김종인 대표랑도 그런 걸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당이 혁신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걸으려면요 정강 정책부터 해가지고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서 국민들에게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각이 안 되고 있는 게 수도권 선거에서 거의 민심이 6대3이라는 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리 훌륭한 전략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김종인 형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은 골든타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적어도 제가 결심하는 시점은 골든타임이 만료되면 저는 저나 김종인 장관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움직일 겁니다. 김종인 의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직접 뵙고 오셨잖아요. 네. 거기서 혹시 창당 논의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김종인 위원장님은 저한테 결국 젊은 사람이 도전하기 좋은 시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도전하기 좋은 시기이다. 네. 저는 그리고 저한테 미련이라는 단어를 이제 자주 쓰시는데 미련이라는 것이 당신과 결국 당신께서 김종인 위원장 당신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참 웃긴 건데요. 박근혜 당대표 이후에 이기는 선거를 경험해본 당대표가 김종인, 이준석밖에 없어요. 그 앞에 무수히 많은 당대표가 있었지만은 단 한 명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김종인, 이준석이라는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가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번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당이 어떤 속된 말로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슨 말을 하는 건데
당신께서 이제 그 미련을 버렸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걸 옆에서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얘기해서 바뀔 수 있다는 미련을 버려라. 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저는 처음에 그걸 완강히 거부했어요. 아니, 장관님, 그래도 우리가 이 당을, 예전에 2012년도 전 정치 입문의 계기가 장관님이랑 저랑 박근혜 대통령이랑 해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총선 순위 대성지 만들어낸 건데, 그 중간에도 보면 탄핵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21년도, 22년도 선거 연속 이긴 것처럼 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어쩌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언젠가는. 또 이렇게 암흑기를 거치고 나면 한 몇 년 뒤에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했어요. 그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은 비버가 집을 지어놓으면은 사육사가 비버 훈련시킨다고 계속 집을 갖다 던져버리거든요. 부셔버리거든요. 그럼 비버는 망연자실에 있다가 또 와서 본능적으로 다시 집을 짓고, 그 갖다 놓으면 또 사육사는 애들 운동시킨다고 또 갖다 버리고. 근데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어쩜 역설적으로 사육장에서 사육당한 비버 같은 느낌인가? 이 당이라는 게 계속 고쳐놓으면은 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망가뜨려 놓고, 또 김종인, 이준석이 또 와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길 반복하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러다가 김종인 위원장 나이가 이제 84이라는 거예요. 내일 85이고. 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10번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저 노정객이 굉장히 원하던 정치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다른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럼 대표님께서 만나셨을 때 신당 창당을 배제하지 않고 여러의 조언을 구하셨고, 위원장님께서는 도전하기 좋은 기회고 미련을 버리라는 조언을 주셨다,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항상 김종인 위원장한테 저는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었고, 근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이 위원장님한테 저는 그럼 날짜를 긋고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거기에는 뭐라 대답하셨어요? 알겠다고, 할 수 있는 준비를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네, 그렇게 됩니다. 창당을 하신다면 김종인 위원장님과 아무래도 계속 같이 가실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27살에 이준석이 정치를 하면서 누굴 처음 만났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때 비대위 회의장에서 자기 할 말을 소신 있게 하는 그 당시 73세 노 정객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저를 타박하실 때도 있고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하지만은, 저렇게 사는 것도 멋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네. 네. 뭐 롤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은 저렇게 안 산 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딱해 보일 때가 많았어요. 네. 거리낌 없이 자기 할 말을 하고 사는 삶의 그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냥 저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그 정객의 모습이에요. 네. 대표님, 그 이원주 전 의원님이랑 같이 콘서트 여신 것도 좀 행보가 남달라 보이던데, 신당을 하시고 참여를 하신다면 같은 멤버로 좀 활동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원주 의원에 대해서 뭐 사람들의 평가도 다양하고, 그리고 저마저도 이원주 의원과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다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국민의힘이란 당에서 가장 희귀한 자원이 되어버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 불이익이나 나에 대한 비판을, 그것도 뭐 맥없는 비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 내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졌어요. 대부분은 잘못되었다 생각해도 숨죽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두려워서 가만히 있다면은, 이원주 의원은 용기 있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원주 의원의 그 진정성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높게 평가를 합니다. 가능성을 좀 열어주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원주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당의 모습이나 신당의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저랑 이견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저희가 그런 아주 구체적인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만약에 12월이 지나서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 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난 2년간의 이
윤석열 체제 하에서의 혼란이 증명한 바는 뭐냐면요. 결국 점잠 빼는 사람들보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좋다. 그 결론 내렸습니다. 대표님이 창당을 하신다는 걸 전제해서 대표님과 같이 가실 것 같다는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금태섭 의원, 뭐 양현석 그리고 김영래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만났다고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좀 어디까지 보셔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비슷한 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 안에서 저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극단적인 주의적인 뭐 예를 들어 성별에 대한 뭐 고정관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지만은 예를 들어 경제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 저는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다 열어놓으시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뭐 대북관이나 안보에 대한 부분도 저는 열어놓는다. 하지만 살펴본다면은 예를 들어 천안함이나 이런 안타까운 일에 대해 가지고 조롱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아주 사실관계에 잘못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냉정하게 아니면 5.18에 대해서 뭐 비하하는 사람들이란지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지향점에 있어서 다른 건 다 저는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비명계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역 비명계 의원님들까지도 좀 문을 열어놓고 만나고 대화를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모습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그때 뭐 가결표를 던진 분이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된다고 하면은 전 그것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분들의 용기도 존중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패거리주의를 지양하라는 거 아닐까. 네, 저는 그 관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만났다고 얘기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보통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누구는 돕는다는데 당신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렛대로 서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철저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시는 건 어쨌든 원내든 상관없이 다 문을 열어놓고 만나고 계신다. 그렇죠. 원내 상관없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원내 의원님들을 만나는 데 주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같은 경우도 밖에서 보기에는 대표님과 약간 결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분이시잖아요. 네. 좀 대화를 하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유승민 의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고민은 진지하고요.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나오면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유승민 의원이랑 저는 서로가 서로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이미 뭐 많이 보셨으니까. 네, 서로가 같이 할 때는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서로가 함께하지 못할 때는 싫어서가 아니라 지향점이 잠시 다를 때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랑 저랑 철학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지만 또 아닌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할 때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개혁 보수의 목표로서 그걸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국민의당 계열의 인사들과는 마찰이 많으셨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와가지고 저는 오히려 지금 순수 이념을 강조하시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시고요. 저는 제가 제 철학은 확고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제 철학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을 것이고 그 생각에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동의하고 한다면은 나머지 철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단언코 얘기하는데 유승민 의원과 함께한 데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만약에 누가 유승민 의원에 대한 편견이나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같이 하면 뭐 표가 어떻게 되는 이런 계산적인 측면에 접근한다 그러면요, 저는 그거는 들을 생각도 없고 그에 따라서 움직일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이 하는 행동에 보면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저도 유승민 의원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기에는 지금의 당 지도부 체제로는 안 된다는 지향점은 같으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랑 유승민 의원이랑 좀 그런 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해보시진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그거 전화해서 만약에 그런 걸 상의하면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고 할 거예요 아마 보면은. 예. 창당의 가능성에 좀 같이 가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싶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예전에 저랑 같이 이제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는 과정도 한번 겪어봤고, 그때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도 모르겠지만은 그때 많은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에 합당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언제 자조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야 이러다 니랑 나랑만 남아가지고 우리 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가지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괜찮아요. 네. 네. 근데 뭐 거꾸로 이제 그건 58년생인 유승민 의원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지 뒤집어서 85년생인 제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네. 저는 지금 내가 하는 게 옳고 그르냐만 판단하지 제가 뭐 밥 못 먹고 살까 걱정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그런 거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판단할 때 제가 정치라는 건요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왔으면요 저는 박근혜 퀴즈로 아마 박근혜 정부 때 장례찬 정도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먹고 살았으면은 박근혜 정부 내 승승장구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 갔겠죠. 네. 당 지지율 때문에 유승민 의원과 같이 논의하거나 할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합당할 경우에 여론조사를 막 돌려보면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유승민 의원과 같이 가려는 생각은 아니시고? 아니요, 그게 약간 반대인 게 오히려 어르신들 보면은 유승민이랑 함께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 대한 긍정적인 세평이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세평 그분들이 알아봤자 유승민 의원을 저보다 잘 알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전혀 흔들릴 생각 없다.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저랑 비슷한 것이라 그러면은 저는 그건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그 창당 결심을 완전히 확고하게 될 결심을 스스로 하시게 될 그 날이 있잖아요. 그때가 단순히 날짜만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국민의힘에서 이때까지 뭘 하지 않으면 그 창당을 하겠다라는 결심에 서실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걸 좀 변화의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런 계기로 삼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런 거 없었고요.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달라진 것 같은 게 저는 이번에 김포 서울 병합 이슈랑 메가 서울이라고 하는 그 이슈랑 오늘 나온 동매도 이슈도 보면서 뭔가 크게 오판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6대3으로 깨지는 상황인데 지지율이 6대3으로 깨지는 상황이면 아무 자리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뭔가 그런 작은 이슈들 갖고 반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당대표 할 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당대표가 되면요 수많은 사람이 눈에 밟힙니다. 저를 믿고 뽑아오는 당원들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젊은 날에 진짜 열심히 뛰고 부르는 그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에 나를 믿고 출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 제가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진짜 마음 아팠던 게 그때 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치렀는데 그때 저는 뭐 그때 보궐선거 같이 나가가지고 27% 이렇게 받아가지고 2등도 하고 보전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바른미래당 후보들은 3등 하거나 아니면 보전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어느 당대표나 유력 정치인에게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지방선거 치른 어디 구의원, 시의원에게는 가족이 절단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국민의힘의 당대표하고 나가지고는 정말 그 무한 책임감으로 선거를 치렀거든요.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죽기 직전인데 전부 다들 먹고 살만하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짜증났습니다. 사실 지금 김기현 당대표님의 체제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 당을 떠나지 않고 남아 계실 수 있는 그 전제는 지금 지도부가 전부 다 내려오는 거니까요. 저는 절대 조건을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건을 거는 순간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의 순수성이 흔들릴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신용이 깨진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거는 같이 한번 믿고 잘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건데 그 신용이 없잖아요. 예.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도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선거 다 져가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봉합하겠다고 쇼하고 그래가지고 봉합하고 쇼해서 제가 건강 망쳐가면서까지 제가 선거를 뛰어가지고 대통령 선거 이기고 났더니만은 이준석 때문에 크게 이겼고 작게 이겼다 이러고 다니고 예. 그 순간 느꼈던 허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도 당대표니까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지방선거 열심히 뛰어가지고 역대급 선거 승리 타이 기록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도 보면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고 제 입장에서는 뭐 인요한 위원장은 자꾸 상처 이런 소리 하는데요. 뭐냐면 상처가 아니라요. 논리적인 판단입니다. 네. 양치기 소년이 그냥 이소부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요. 양치기 소년한테 3번 이상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거꾸로 양치기 소년도요. 3번 속여먹으려고 하는 놈도 바보다. 네. 3번 속는 놈도 바보요. 3번 속여도 될 것 같다고 착각한 놈이 바보다. 저는 그게 너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거치가 보기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대표님. 네. 여당에서 뭔가 이렇게 쇄신을 하겠다면서 뭐 당직자들 사퇴하기도 하고 네. 뭐 대가돌이 그것도 띄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대표님은 성에 차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그럼 어떤 걸 해야 성에 차실지가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에 안 차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음날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인데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살라미처럼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무려 50만 샘플의 여론조사인데 그걸 바탕으로 서울 시민들 또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민심을 봤으면요. 제가 그래서 부산에서 인요한 위원장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당신은 지금 선결 조건,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지난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강서구 구민들과 이 얘기 하셨습니까? 그들하고 얘기해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려준다. 환자가 여기 이준석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냐. 인요한 위원장님이요. 자꾸 내가 의사라서 잘 아는데 누가 다친 마음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사람을 재단하려 드세요. 예.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재단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당이 혁신해서 어떻게 이길까에 대한 부분이고 이준석이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이 틀렸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난 강서 보궐선거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4월 선거에서도 울산에서 구의원 지른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미 2번의 보궐선거의 민심으로 지금의 지도부로 선거 치렀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그냥 그 과정이고 그게 길어지는 것 뿐이지 저는 뭐 지금 제 입 아프게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대표님 잠깐만 그 조영 기자 연장선상에서 네. 지금 바로 안 나가시는 이유가 뭐 국민일보 인터뷰 이런 데서 보면 아주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약간 마지노선으로 두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서 네. 그걸 조금 물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좀 기대하시는 조건은 안 거신 했지만 뭐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의 측면에서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국정운영 철학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개혁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는 저는 신용이 없으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들의 정당이 아닙니다. 네, 그들만의 정당도 아니고요. 그들이
지금 권력을, 당내 권력을 획득한 방법도 저는 부정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 그냥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국민의힘의 지지자고 당원이라 그러면요, 저는 이 사태를 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좀 임명영 신장이 말한 윤핵관 총선 불출마, 험지 출마, 혹은 뭐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의 험지 불출마,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는 정통성이 없다 보는 이유는, 김기현 지도부가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명된 혁신위원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임명 위원장이 말이란 걸 빼고 네. 그냥 당 지도부와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의 총선 불출마, 이거는 필요한 조치고, 이건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남한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요, 각자 할 일을 하면 돼요. 선거에 크게 패배한 검증된 지도부는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들의 역할이에요.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당이라면 돌아갔을 역할이라고. 그렇죠. 자기들이 선거를 지휘를 잘못했고 후보를 잘못냈고 오판을 해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잘못해줬다고 생각하면요, 거기까지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공백까지가 그들의 책임이고,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그들이 결정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관심 가져서도 안 되고, 예, 조건부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 내려오고 공백을 정당, 당원들의 뜻대로 채운다면 정상적인 당이라고 판단하셔요? 저는 적어도 그러면 정통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난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 누가 본다 하더라도 1, 2, 3, 4등 하는 후보도 다 후려친 다음에 5등 후보를 대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대표의 생각에 기대하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고, 근데 그 취약한 권력이 자꾸 뭐를 쌓아 올리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심판이 뭡니까? 애를 잘라라 그랬더니만은 자르느니 가지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이 거의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와서 네. 인요한 위원장이 뭐 환자 내가 잘한다, 내가 의사다 이런 네.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 위원장이 혁신의 대상을 이준석 교육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향을 완전 잘못 잡고 있다. 나를 혁신의 대상으로 보는 건 지금 뭔가 잘못된 거다, 약간 이런. 이런 거예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만약에 역할하고 싶으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사탕발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다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던 말을 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보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전형적인 강의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당 지도부 내려와라, 이건 조금 강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니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 보세요.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건 내 책임과 권리 바뀌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무책임한 말이고 민주주의의 몰이인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할 말하는 권리는 혁신위원장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주권자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입니다. 당신께서는 그것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혁신위원장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이전이기에 사람으로서 그거 할 권리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극상이다 이러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명인간 아니면 비만고양이처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는 순간 국민들의 기대치는 싹 떨어져 나간다. 보십시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을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에 3주가 채 안 돼가지고 다시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자신의 혁신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합니까? 저 사람은 영남이 아니라 강원도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게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일까에 대해 가지고 전혀 국민의 의사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부터 봐야 되는데, 계속 이런 거 아닙니까?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 제가 이렇게 항상 비판하죠.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이 60대 가지고 이 당에 들어오더니만은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냐? 이준석 제명하라, 이준석 욕하기 하면은, 이준석 유승민 욕하기 하면은 60대 70대 이상 당원들이 나를 좋아해 주더라, 이걸 해야지. 그게 한감 넘어서 배울 일입니까? 그게
그게 그분이 말하는 새정치고 중도입니까?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인요한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본인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의사니까 환자는 잘 본다. 사실 그런 말도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임요한 위원장이 그때 부산 내려간 거는 절차상으로 조금 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만나기 어려우셨잖아요. 네. 만약에 공식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응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요, 임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과 대화를 하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기대치가 더 사라졌어요. 유승민 의원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아저씨가 2시간 동안이나 임요한 위원장과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절대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의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우리끼리 쑥덕거려가지고 나한테 공천을 주시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직 유승민 의원 같은 성격에서 얘기할 것은 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 지도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시간 듣고 나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을 어떻게 혁신안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보이지 않고 결국 보인 거는 무슨 숙제한 사람처럼 유승민 만나봤다. 코리안 젠틀맨이더라. 이거 끝이잖아, 이게 보면은. 저는 저분을 만나가지고, 저분을 만났는데 저분이 유승민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럼 하나 보태야지. 나도 그러면 임요한 위원장에게 혁신위원장 입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제가, 만나고 자식과 못 피울게 전화해서라도 얘기하죠. 만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저는 봤을 때는, 오히려 권력의 입장에 서가지고, 유승민 만나자 그러고 이준석 만나자 그러고 안 만나면 쫓아가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해서 싸가지 없는 프레임 씌우고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싸가지 없는 프레임을 씌운 걸로 보세요? 이건 부산 방문.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선결 조건을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다짜고짜 와가지고 만나겠다 하는 거 저는 이거는 제가 공개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와가지고 제가 그때 영어로 했다는 말의 뒤에 보면은 제발 우리 디스커션에 참여해라. 예, 참여해라. 여기 열려있다. 마이크도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예. 대표님 사실상 그럼 혁신에 대한 기대는 완전 접으신 걸로 봐도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혁신이라는 게 들어선다고 했을 때 언론에 나가가지고 언론인들이 물어볼 때도 그렇게 답했고 혁신위가 어떨 거라 보세요 그랬을 때 저는 우선 임요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혁신위원장 2014년에 해봤고 당대표 하면서 최재형 위원장께도 혁신 역할을 맡게 드렸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견은 뭐냐면 혁신위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얘기하는 순간 혁신위 활동은 종료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다 나오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당의 혁신이든지 권력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당의 패부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국민들이 어디선가 하면 블로그에서 봤던 것 같은 국회의원이 특권이 180개가 있다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특권 내려놓기 하자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 헌법 44조인데 임요한 위원장이 무슨 헌법을 고칩니까? 예.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만 그거 한 4-5번 얘기 나왔어요. 혁신이 여기저기에서. 근데 그런 거 하는 순간 진짜 권력은 건드리기 힘들어하는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바뀔 것이다. 김은경 혁신도 그랬고 인현 혁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최재형 의원이 옛날에 혁신위원장 하신다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탁도 드렸어요. 솔직히 특권 내려놓기 이런 얘기 하시면 국민들이 웃으니까 그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패부를 찌르십시오. 대표님 근데 특권 말고 이런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 지도부가 내려와야 혁신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 안 하시니까 당내에서는 대표님이 사실상 나갈 생각은 참전 생각은 별로 없는 거다.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바가 그런 게 전혀 얘기하는 거죠. 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요구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강서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시점에 이미 다 지도부에 거치는 결정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걸 지금 매치니코프도 아니고 생명연장의 꿈을 꾸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럼 대표님께서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천을 위한 지금 이런 작업이다라고 보는 건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어떤 공천이냐고요? 대표님의 공천을 지금 받기 위한 행보다라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잖아요. 제가 공천 어디 달라 그랬습니까? 제가 뒤집어 말하면 저는 노원병에 제가 나가는 걸 항상 낙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나가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노원병에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선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의 선거에서 험지 출마하는 것의 의미는 선거에 한번 도전해가지고 사실 노원병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은 홍정구 의원이 노회찬 의원 따로 나오고 민주당 따로 나와가지고 3파전을 하면 당선된 거 위에는 당선 경력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최강 험지거든요. 근데 거기 나가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득표를 올려가면서 제 나름의 의미를 찾으면 선거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뭐 3번 떨어진 여전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고 정작 이 당에서 공천 받아봤던 건 2번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바른미래당 나가서 27% 받을 정도 잘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거 나갔던 건데 윤핵관의 아니면 윤석열 통의 잘못으로 수도권 선거판이 완전히 난장판인데 거기에 제가 강북 지역에 출마자 별로 없어가지고 뭐 하나 끼워주려고 나간다? 저는 그런 의미의 선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럼 지금 지도부 체제에서 노원병이나 이런 데 공천을 주겠다고 했어도 받기는 좀 어려운 생각이시겠네요. 아니 공천은 제가 신청해야지 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공천 신청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의미 있는 선거를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의미라는 건요. 노원병에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열받으면 김기현 대표 나가는데 쫓아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윤핵관 지역구 나가가지고 윤핵관 하나 잡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보수의 본사인 TK 나가가지고 제가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앞으로 다른 정치 하겠다고 해서 호남에 가서 출마할 수도 있고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저는 고민하고 가장 의미 있는 선거를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이 이상한 체제에서는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봐요. 넘어갔는데 네. 아까 그냥 5대5로 가능성을 놓고 했을 때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요즘에 나왔던 어떤 오늘 국민일보 인터뷰라든지 네. 이런 걸 좀 보면 5대5 넘어가서 예전보다 훨씬 신당적으로 기운 느낌인데 저희의 그 느낌이 맞을까요? 지금 인터뷰로는 한 70%이신 것 같아요. 그 제가 국민일보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하신 부장님이 당신께서도 뭐 저랑 자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기류변화를 느끼셨을 텐데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진도를 뺀 것 같다고. 그럼 제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뵈러 갔을 때 그때 이미 어느 정도 기한 이유는 상수라고 놓고 이제 실질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간 거고요. 네. 네, 그렇게 한 거고요. 저는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저는 절대 걸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자생적으로 당이 변해가지고 만약에 수도권에서 선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전직 당대표로서 이 당을 어느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저는 의미를 있는 선거를 찾아갈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다못해 이건 뭐 주변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의미 있는 선거를 해야 된다. 대표님,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것부터 한데 탈당은 만약에 신당을 하든 아니면 무소속으로든 나가셨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낙선하시면 정계에서 사실상 은퇴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다 고려를 해보시고 각오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 선거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했을 때 저는 그때 제가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래도 전 정치하면 살아오면서 제가 잘 되는 건 못 되는 것 옳고 그름의 문제 있을 때는 옳고 잘 되는 길을 항상 추종해 왔고 그 중에서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 그러면 옳은 길을 선택해 왔다 라고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저는 그게 정치하는 사람이 결심이 서면 하는 거지 저는 단 한 번도 그런데 잘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는 방향을 고민하는데요. 그런데 잘 되는 방향은 절대 선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오늘 좀 창단 결심이 어느 정도 좀 서신 것 같고 준비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여쭈는데 100이라고 논다면은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됐어요? 그런 제목 뽑지 못하게 할 겁니다. 퍼센트는 말고 그러면 지금 상당히 여러 작업이 있는데 섭외를 하는 단계이신 게 있고 어느 정도 좀 몇 명 좀 대표적인 사람을 대고 그들과 같이 정책이나 뭐 이런 공약을 만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핵심적인 분들은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저는 정당이라는 거는 제가 무슨 결혼정보회사처럼 뛴다고 되는 건 아닐 테고요. 뒤집어 말하면은 제시하는 가치들이 매력적이고 그리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나온 지표도 있겠지만은 전 신당에 대한 지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작게는 한 7, 8%에서
많게는 한 25%까지 항상 왔다 갔다 할 거라 봅니다. 어느 시점에 양당의 공간이 커지면은 신당의 위치가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하거든요. 개의치 않고 저는 갈 거고요. 다만 어떤 절차를 했을 때 만약에 뭐 긍정적인 수치로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려고 할 것이다. 플러스 그때 제 기준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점보다는 최대한 비슷한 점을 찾아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정도 전략이다. 제가 무슨 다 돌아다니면서 한 대 한씩 상담하면서 조정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예. 최근에 신인기관을 저희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창당하려면 발기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명단 같은 것들도 6,000명이었나요? 5,000명이었나? 발기는 상관없고 저게 발기는 300명 정도 되고 네. 당원이 1,000명씩 5개. 네. 그런 것들도 준비가 좀 돼 있으신 상태이신가요? 신인기 변호사가 창당을 한다 그랬을 때 사실 신인기 변호사는 저랑 많은 생각이 일치하는데 신인기 변호사가 창당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하겠다 말리지 않겠다. 그런데 하겠다 해서 신인기 변호사는 자기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물리적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창당 자체의 물리적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보니까 무슨 뭐 당비내는 당원이 61명밖에 없는 사람도 있던데 뭐 그런 저는 편법 창당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적어도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 창당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창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 새로운 보수당 창당할 때도요. 그 유승민이라는 사람 진짜 깐깐해 가지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단 하나의 명부도 사지 않고 만들어냈거든요, 당을. 어렵긴 어려웠는데요. 그 길로 가렵니다. 그럼 일각에서 말하는 이 사실상 대표님은 준비가 안 됐는데 좀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건 좀 맞지 않다라고 반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요. 그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면 뭐 평론가니 뭐 당협위원장 하는 사람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그 기본적 언어가 저주의 언어잖아요. 거꾸로 이준석한테 계속 무슨 왜 당이 망하길 저주하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저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저는 강서 보궐선거 18% 정도 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예측해가지고 분석해서 제 이름을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저주의 언어인데 저주가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이준석이 창당한다 그러면은 한 3, 4% 나올 것이다. 이준석이 창당한다 그러면은 뭐 아니면 이준석이 탈당하면 장기적으로 3, 4% 당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창당하면 나중에 의석이 0석이 될 것이다. 뭐 다 그냥 무의미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정치평론가인 양 계속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당은 그 사람들 수준과 다르다 봅니다. 당이 그 사람들 수준과 같은 생각을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건 더 심각한 거죠. 최근에 우려되긴 하는데 왜냐면은 강서 보궐선거를 이길 거라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저는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 사람들도 뭐 나이 60 넘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뭐 그 사람들 삶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시라고 제가 뭐 해야죠. 뭐. 대표님 창당을 하면 지역구 후보까지 내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정당을 하면요 지역구 후보를 내야 되는 것이고 저 스스로도 의미 있는 지역구를 찾아서 지역구 후보로 나가고 싶어요. 예. 제가 비례 전문 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국회에 들어가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 자체도 가치는 있지만은 그걸 위해 가지고 제 스스로가 움츠러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뭐 목표하신 의원수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수권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수권장 창당하시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집을 크게 지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번 선거가 선거의 다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선거를 거듭하면서 당의 가치나 아니면 이런 게 세워지는 것일 텐데 만약 창당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최대 의석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대표님 계산 잘하시는데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거는 사람이 하는 영역과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속도로 망가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강서 보궐선거 득표치는 맞췄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속도로 지금 뭔가 우려스러운 행동들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예측하기 어렵고 대신 제가 이런 거 지역적인 건 잘 맞추잖아요. 내가 서울이 더블 스코어로 부정평가 많을 거다 이런 거.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정치하면서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만 예측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저는 옳은 판단을 항상 더 할 수 있다 판단합니다. 대표님 수권 정당이 되면 대표님 새누리당
시절부터 이 정당에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당원들로부터는 약간 좀 뭐랄까요, 배신자로 낙인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서글픈 게 뭐냐면요. 제가 당대표 할 때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우리 당의 지지층이 한 45%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인 게 뭐냐면요. 지금 김기현 체제 하에서 또는 그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막 난리 피울 때부터 해서 30% 초중반대가 고착화돼 가고 있어요. 그 말은 한 10% 이상의 당원층이 증발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지지자층이. 그러니까 지금 무의미한 게 뭐냐면요. 제가 전당대회하고 그다음에 대선 지선 치르면서 우리의 희망을 가져서 들어왔던 10% 15% 정도 되는 사람이 유출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당원들 중에서 그럼 여기 완전 짠물 중에 초짠물인데 이분들이 좋아할 만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형이 바뀌었다고. 예를 들어 45% 정도의 지형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치를 하면서 당 전체를 좋은 방향에 이끄는 방향으로 정치하는 것은 쉬운데요. 이미 10%가 넘는 상처받은 마음들이 떠난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뭐라 될까요? 좀 강경보수도 아니고 좀 뭐 부정선거도 좋아하시고 뭐 이런 표심에 어필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들의 언어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는 부정선거도 옹호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예를 들어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이재명 까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존재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할 자신이 없어요. 네. 그 연관된 질문인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한번 특히 보수 정당에서 한번 나가면 못 돌아오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배신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부담이 상당할 거라고 다들 보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시는 거는 정말 너무 좋긴 한데 뭐 이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시면 사실상 좀 군소 정당이 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각오하신다고 보셨는데 그거 관련된 얘기를 조금. 전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는요, 그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올라가는 걸 지향해서 하는 정치는 저는 재미가 없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정치에 입문시켰을 때 그 길을 추종하겠다 생각했으면은 저는 아마 박근혜 퀴즈로 박근혜 정부에 승승장구했을 것이고 여러 직위를 거치면서 경험을 쌓았다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당대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제가 바른정당으로 나간다 했을 때 박근혜 영입 인사이고 집안의 뿌리가 TK에 있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골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그렇게 끌리지 않았었어요. 보면은. 네. 제가 뭘 개척해 나가느냐에서 제 의미를 찾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진정성이 통하면 더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제 딴엔 진지한 고민하고 있지만은 김영삼이 영입했는데 김영삼의 품을 떠나겠다고 생각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제가 감히 그분에 비할 바라는 얘기보다는 결국 정치인들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옳고 그름이냐 잘 되느냐 맞냐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꼬마 민주당도 해보고 굉장히 고생길하고 10년 동안 선거 떨어지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조롱도 많이 받았지만은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일시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평가를 내려주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정치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감싸고 온 인사들 앞으로 2년 안 남았습니다. 네. 소위 대표님 위주로 빅텐트 얘기 나오잖아요. 좀 창당하시면 팀 안에서도 나오시고 지금 비명이라고 불리시는 원내 민주당에서도 나오시고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가는 그림 예상해도 될까요? 제가 그분들 다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다 포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주체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요. 저는 오신다면 전 막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오신다면 무대하겠죠. 그래서 제가 또 뒤집어 말하면은 그런 것에 연연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이라는 것이 의석수를 확보하고 이렇게 한다 했을 때 뭐 의석수를 유의미하게 확보하고 이런 거냐 같은 거는
시대 정신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 지금 들어가서 2016년에 3당 시도 중에 성공했던 것 중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있을 텐데, 그때 1번부터 13번까지 비례명단 갖다 주고 여기서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한민국 국민 99.9%가 거기 한 명도 모릅니다. 그 시절로 들어가면은. 그리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처럼 유권자는 정치적 의미가 가장 큰 곳에 투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